쓰레기의 역습.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지우. 저는 삐삐입니다.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이 쓰레기, 그에 우리 지구도 위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좀처럼 가닥이 잡히지 않는 이 쓰레기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또 공동의 노력을 실천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총 9회에 걸친 특집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네, 앞으로 저희가 4회까지는 환경 관련 전문가님들을 만나보는 쓰레기 학교 코너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후 5회부터 9회까지는 본격적인 쓰레기 문제의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 의견을 나누는 풀뿌리 제로 웨이스트 코너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쓰레기의 역습 제1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일의 시작에 앞서서 저희 소개부터 드려야겠죠, 삐삐님? 네. 그러면 저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현재 마포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제작을 함께하고 있고요. 또 외부적인 활동으로는 프리랜서 강사도 하면서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기후가 심각해지면서 이런 기후 위기나 기후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겨서 이번 쓰레기 역습을 함께 하려고 하고요. 네, 그럼 다음 삐삐님으로 넘길게요. 네, 저도 마포 FM에서 비건 먼지, 비건 토크라는 프로그램에서 비건과 관련된 이야기, 동물권, 환경 등 다양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녹색연합이라는 NGO 단체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비건 먼지라는 컨텐츠 크리에이티브 팀에서 계속해서 동물권 이야기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큐로서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소개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총 9회에 걸쳐서 이 쓰레기 역습 특집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텐데요. 4회까지는 이제 쓰레기 학교로 전문가님들 모시고 직접 강의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토론 형식으로 이 진짜 심각한 이런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함께 모색하는 그런 과정들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만나보실 분은요, 홍수열 소장님이신데요. 홍수열 소장님의 쓰레기의 역사 강의를 3분의 1로 줄여서 총 3회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거고요. 먼저 그 1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닐봉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편리해서 마구 쓴 일회용품, 쓰레기통 한가득 넘치는 쓰레기, 지구 안에 넘쳐요 일회용품. 한 번 쓰고 버리면 나는 점점 커지네. 한 번 쓰고 버리면 나는 힘이 세지네. 쓰고 픽 버리고, 쓰고 픽 버리고, 안돼 안돼 일회용품 안돼요. 쓰고 픽 버리고, 쓰고 픽 버리고, 아파 아파 지구가 아파해요.
네, 지금부터 홍수열 소장님 만나서 쓰레기의 역사, 쓰레기가 왜 발생하고 또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내용이죠. 쓰레기가 왜 문제가 되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일단은 환경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위기를 복합 다중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 문제가 중첩되면서 심각한 환경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적인 환경 문제 자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쓰레기 문제를 바라볼 때는 이제 자원고갈과 쓰레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른 환경 문제와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쓰레기 문제는 기후 문제와 플라스틱 문제와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손실의 문제와 이런 문제와 이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뭐 그런 얘기는 오늘 다 못하니까 일단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깔아두고 가겠습니다. 쓰레기 어원을 한번 살펴보면요. 쓰레기라는 말은 쓰르기라는 말에서 나왔고요. 쓰르기는 쓸다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쓸다, 쓰르기, 쓰레기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말은 청소해서 모은 더러운 것, 쓸모가 없는 것,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쓰레기 관리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빨리 치워서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자, 쓸모없는 물질을 유용하게 활용하자, 자원관리와 위생관리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더러워도 괜찮으니까 재활용만 하면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재활용 맹신주의, 재활용 맹목주의이고요. 굉장히 후진적인 쓰레기 관리 시스템입니다. 재활용 자체도 사실은 많은 환경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익산의 장전마을 사태가 있잖아요. 익산에 있는 장전마을에서 주민들이 집단 암발병이 생긴 건데, 그 문제를 일으킨 시설이 담배 공장에서 나오는 연초 찌꺼기를 건조시켜서 퇴비로 만드는, 비료로 만드는 재활용 공장이었어요. 근데 연초 찌꺼기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하면서 마을을 덮친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린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도 얼마든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재활용을 한 거니까 뭐 이런 문제가 터져도 이건 괜찮은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를 재활용한다라는 것은 쓰레기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는 지역의 환경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레기가 배출된 지역이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관점을 넓혀서 보게 되면은 전지구적 환경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발생했다는 것은 소비가 일어났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소비가 일어났다는 것은 자원의 채굴과 가공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이미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오늘날처럼 자원의 이동이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지역의 소비가 다른 지역의 환경 문제와도 바로 긴밀하게 연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업스트림에서의 문제고요. 다운스트림 쪽으로 가보게 되면 쓰레기가 잘못 관리가 되면 투기된 쓰레기가 강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거나 선진국 쓰레기가 저소득 국가로 수출이 되거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항상적으로 수출되는 품목은 뭘까요? 쓰레기 중에서 의류죠. 의류 수거함에 옷을 버리게 되면은 대부분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로 수출이 됩니다. 지금 아프리카 가나 현장이 KBS 다큐멘터리 방영이 되면서 우리나라 쓰레기가 다 아프리카 가나로 가는 줄 아는데요. 실제 우리나라 쓰레기 대부분은 동남아시아로 가요. 인도가 우리나라 의류의 최대 수입 국가예요. 아프리카에서는 가나가 아니라 나이지리아가 우리나라 옷을 가장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선진국 쓰레기가 후진국가, 저소득 국가로 수출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쓰레기를 소각을 하게 되면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이 어떻게든 새어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방지시설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삐져나오기는 해요. 다이옥신과 관련해서 우리는 우리 옆에 소각장이 있으니까 그 다이옥신 때문에 옆에 있는 우리가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을 거다라고 우려를 하는데요. 다이옥신의 진짜 문제는 단순 문제는 아닙니다. 다이옥신을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라 그래요. 잔류성, 환경에 배출되면 분해가 잘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수백 년 동안 분해가 되지 않는 상태로 아주 극미량이 전 지구를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소각하면 다이옥신이 배출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배출된 다이옥신이 환경 매체를 통해서 전 지구를 수백 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진짜 위험한 문제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잘못 관리가 되면은 언제든지 다른 지역의 환경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쓰레기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이 너무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이죠. 빠른 소비, 싼 소비, 일회용 소비. 그러니까 싸다고 마구마구 샀다가 빨리빨리 버려버리는 이런 소비 행태가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일회용컵 쓰지 말자고 하는데 실제로는 일회용컵 2개를 겹쳐서 쓰는 엽기적인 행태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배달 문화의 확산, 온라인 소비의 확산 등이 이제 역시 쓰레기 문제를 점점 더 심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계속 일회용 문화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회용 행주, 수세미, 일회용 도마도 나오고 있고, 일회용 앞치마, 일회용 충전기, 계속해서 새로운 일회용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기업들의 위생 마케팅이 강화가 되고 있어요. 기업들이 한편으로는 ESG를 이야기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위생 마케팅을 엄청 해요. 위생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본질이 그거예요. 뭘 구질구질하게 오래 씁니까? 깔끔하게 한번 쓰고 버립시다. 자꾸 이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위생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것이죠. 이 호박에 씌운 비닐을 인큐 비닐이라 그래요. 왜 인큐 비닐이냐? 호박이 열릴 때부터 비닐을 씌워서 인큐 비닐이라 그래요. 왜 씌우냐? 호박을 예쁘게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못생기면 호박도 안 먹는 시대가 온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필요한 비닐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1950년대 이후부터 인간의 물질 소비와 환경 영향이 심각해집니다. 이것을 거대한 가속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거대한 가속의 결과 지구 위험 한계선을 돌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빨간 색깔이 됐잖아. 이건 다 지구가 버틸 수 있는 한계선을 벗어난 거다. 지구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인류세 위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세라고 하는 것은 지질학적인 시대 구분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신생대 제4기 홀로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2,000년 전에 대빙하기가 끝이 나면서 지구가 따뜻해지잖아요. 지구가 따뜻해지고 기후가 안정되면서 홀로세 시대가 시작이 되고요. 이 홀로세 시대는 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앞으로 5만 년 이상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는데 5만 년이 아니라 1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인간의 개입에 의해서 홀로세 지구는 끝이 나고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가 열렸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누군가가 주장을 했죠. 그걸 강하게 주장하신 분이 2000년에 파울 크리천이라는 사람이에요. 파울 크리천은 프레온 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을 발견한 공로로 1995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홀로세 시대 아니고 지금 인류세 시대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질학계에서는 공식적으로는 홀로세라고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국제지질학 총회에서 인류세 시대를 공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류세 시대의 개막은 생물 대멸종으로 향해 가는 재앙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질학적 시대 구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층이 시대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의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류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층에 인간의 영향력의 흔적들이 지층에 그 흔적이 남게 된다 이런 의미죠.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얘기할 때면은 새로운 화석이 출현한다. 인류세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 후보 2가지. 첫 번째가 뭘까요? 플라스틱 화석이죠. 플라스틱이 암석과 결합하면서 지금 이런 새로운 종들이 물질이 출현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닭뼈 화석. 치킨을 너무 많이 드시고 닭뼈를 하도 많이 던지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뭐 수천만 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층을 조사를 해봤더니만 유산이 새뼈 화석이 많이 나오는 거죠. 아, 이 시대는 새들이 엄청 많이 살았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6번째 생물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5번의 생물 대멸종이 있었겠죠. 5번의 생물 대멸종에서 지구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가 살아남았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가 인간이라고 한다면 지금 6번째 진행되는 생물 대멸종의 그 최종 칼 끝은 인간을 향해 겨누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포함한 지구 생태계의 생명들 전체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다. 이게 인류세 위기의 본질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세라고 하는 단어는 지구 생태계의 주인으로 인간이 등극한 것에 대한 성취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를 묻는 질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6번째 생물 대멸종은 다른 말로 인간에 의한 생태 대학살이 자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에코사이드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쓰레기 문제를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1년에 20억 톤의 쓰레기가 나오고 있고요.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쓰레기 중에서 20%만이 재활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 80%는 소각, 매립 혹은 투기가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올라갈수록 재활용률이 높아지긴 하는데 그래봤자 35%밖에 되지 않고요. 저소득 국가로 내려오게 되면 쓰레기의 투기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게 되고요. 저소득 국가에서 투기되는 쓰레기는 바다 쓰레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의 절대적 사용량은 선진국이 많아요. 하지만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절대량은 저소득 국가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투기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쓰레기 양을 줄이려면 우리가 우리 쓰레기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빨리 국제 기금을 만들어서 저소득 국가의 현대적인 쓰레기 관리 체계가 만들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거대한 가속이 거대한 폭주 상태가 되어서 인류세 위기를 초래한 것이죠. 이 상태로는 우리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니까 이제 거대한 가속은 거대한 전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회용품의 등장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낙관적인 기대가 만연했던 시기였어요. 이 시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70년을 산 결과 인류세 위기가 도래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식의 소비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홍수열 소장님 강의 들으면서 저희가 지금 인류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저는 최근에 책을 읽으면서 우주의 탄생부터 지구의 탄생까지 그 시간들을 상상해보는 책을 읽게 됐었는데 북극에는 빙하가 과거에 막 만 년이 넘는 시간에 있는 공기 방울까지 포함해서 얼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빙하가 녹으면서 그 공기방울들이 사라진다. 몇 억 년의 전의 시간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 지질학적인 유물들도 사라진다라는 것에 저는 되게 큰 슬픔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좀 가깝진 않지만 저는 이런 지점에서 또 인류세라는 시기를 다시 느끼기도 하는데 혹시 지윤님은 또 어떤 지점에서 인류세라고 느끼시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저는 자취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인류세와 복합 다중위기의 시대 이런 것들의 심각성을 좀 이렇게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먼저 전 자취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달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시켜 먹거든요. 근데 홍수열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그게 바로 쓰레기의 그런 심각성의 가속화를 야기를 하고 또 그게 바로 기후위기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제 입장에서는 되게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게 그냥 단순히 편리하고 또 온라인 소비가 아무래도 요새는 다들 자취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일회용품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기 이전에 그냥 내가 먼저 편하자 이런 생각만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저뿐만이 아니라 그냥 나 한 사람이라도 배달 음식을 조금 줄이고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정말 이 인류세의 위기를 정말 조금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 해법이 개인에게도 있지만 시스템에도 있다고 보는데 네. 우리가 어렸을 때만 생각해봐도 중국집에서 배달을 하면 다회용기 이렇게 포장이 왔었어요. 근데 이런 것이 다 배달 플랫폼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네. 그렇게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건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각종 스타트업에서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배달 플랫폼에서 적용해서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해보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1,500원 정도의 금액을 더 들이면 그런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지역에서 쓰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저희가 이제는 일회용품을 조금 줄이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 강의, 낭비사회 그림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2억 톤의 쓰레기가 나옵니다. 건설 쓰레기, 사업장 쓰레기, 생활 쓰레기 다 포함해서 2억 톤이 발생하고요. 생활 쓰레기는 2,300만 톤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자,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 속도를 보시죠. 매년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심지어 최근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매우 급증을 했다.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증가 속도가 전체적으로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신호다라고 하는 겁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1년에 1,000만 톤 정도가 발생하는데요. 10년 전에 500만 톤 발생했죠. 10년 사이에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2배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쓰레기는 1.5배 정도 증가했고요. 플라스틱 쓰레기는 2배가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쓰레기 발생량 통계에서 제일 좋지 않은 신호가 쓰레기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쓰레기 발생량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해버리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뭔가의 실질적인 개선이 나타나려면 재활용 이전의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가 줄어들어야 돼요. 쓰레기 발생량의 발생이 줄어드는 속에서 재활용이 들어와야 쓰레기 문제가 우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뭔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면은 쓰레기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골칫덩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해서 57%가 재활용이 되고 있고요. 25%가 소각, 13%가 매립이 되고 있어요. 57%가 재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7% 정도는 좀 거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까지 재활용으로 봐요. 그러니까 비닐 같은 게 시멘트 소속로에 유연탄을 대체하는 연료로 들어가잖아요. 결국 이건 태운다는 얘기거든요. 과자봉지, 라면봉지 우리가 분리배출하잖아요. 가정에서 분리배출된 과자봉지, 라면봉지는 대부분 폐기물 고형 연료라 그래서 태워요. 그러니까 유연탄을 대체하는 연료로 써요. 태워서 나오는 열을 이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리배출하니까 당연히 재활용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재활용의 실제 내용은 태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각장에서 안 태울 뿐이지 탄다라고 하는 본질은 같아요. 이것을
국제적으로는 리사이클링으로 안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이것을 재활용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국제 기준에 비해서 재활용률이 높게 짓게 되죠. 그러니까 거품을 빼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실질 재활용률은 50%다. 절반은 재활용하고 절반은 땅에 묻거나 태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평균 재활용률 몇 프로가 있죠? 20%겠죠. 선진국의 평균 재활용률 35%라고 했죠. 우리나라의 실질 재활용률 50%니까 재활용률만 비교를 하게 되면 한국은 재활용률이 매우 높은 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객관적으로 재활용을 무척 잘하는 국가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두 번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95년, 두 번째는 2005년. 1995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그때 시작되죠.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돼요. 뒷부분에 쓰레기 종량제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내용 설명드릴게요.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었다. 2005년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제도가 법적으로 시행이 돼요. 그러면서 쓰레기 종량제 때문에 재활용품이 분리되기 시작하고요.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분리해서 재활용하는 전국적인 체계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시스템 안에서 쓰레기를 일상적으로 배출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외부에서 제3자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국가는 거의 없어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쓰레기를 배출하는 전 국민의 행태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은 쉽지 않아요. 독재 국가에서는 가능한 일이지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가능하지도 않죠. 근데 우리는 이 어려운 일을 두 번이나 성공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재활용률을 달성하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매우 노력을 많이 한 것이다. 일단 우리를 너무 폄하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너무 그렇게 우리를 스스로 깔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기 동안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높은 성취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쓰레기 문제는 제가 어디의 문제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지역의 환경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률을 국가 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정도 재활용하면 충분한 거냐? 이렇게 따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재활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과 동시에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의 재활용률이 32% 정도 돼요. 우리가 50%니까 재활용률만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죠. 하지만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7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국토 시설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그렇죠. 수도권 지역이 더 심각하죠. 수도권 지역의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은 지방의 6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우리나라 안에서도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거고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이 또 쓰레기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이고요. 쓰레기 문제 중에서 지금 결국 궁극적인 문제는 매립지의 절대 부족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매립을 법적으로 최종 처분이라 그래요. 쓰레기의 최종 무덤이라는 얘기예요. 소각은 중간 처분이라 그래. 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소각은 쓰레기 처리의 중간 단계로 보는 거거든요. 왜?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면 뭐가 남아요? 소각재가 남죠. 이 소각재를 또 묻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의 부피를 줄이는 행위.
이 쓰레기 자체를 최종적으로 뭔가 치워주는 행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각을 하더라도 소각제는 매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재활용을 하더라도 쓰레기는 나오게 되는 것이고, 무한 반복해서 재활용을 할 수가 없게 된다면은 재활용을 하다 언젠가는 또 쓰레기가 매립장에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쓰레기의 최종 무덤은 매립이기 때문에 매립장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게 되면은 쓰레기 처리에 궁극적인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쓰레기 관리가 안정적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단 하나의 지표로 평가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매립률이에요. 혹은 그 지역에서 확보하고 있는 매립장을 얼마만큼 쓸 수 있냐. 그러니까 한 100년, 200년 쓸 수 있는 시설이면은 조금 느긋하겠죠. 그런데 한 10년 남아서 이러면 그 지역의 쓰레기 관리 체계는 매우 불안정한 것이죠. 그래서 쓰레기 관리 체계를 안정화를 시키려면은 매립장을 최대한 오래 쓸 수 있는 쓰레기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땅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전국의 주요 지자체별로 지금 쓰고 있는 매립장에 했을 때에 대체 매립장을 구할 수 있을까?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립장을 오래 쓰려면 지금 매립장에 들어가는 쓰레기를 절대적으로 줄여야 된다. 그래서 법으로 수도권 지역은 2026년 1월 1일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 1월 1일부터 종량제 봉투의 매립을 금지시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2026년 1월 1일부터 종량제 봉투가 매립장으로 못 가요. 소각장을 지으면 1년을 유예해줘요. 그러니까 소각장을 짓는 계획을 추진하면 1년을 유예해줘요. 그러니까 서울은 소각장을 추진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1년의 시간을 번다라고 하게 되면은 2027년 1월 1일부터 종량제 봉투의 매립이 금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은 현재까지는 4개의 대형 소각장이 있죠. 노원구에 900톤, 노원구에 800톤, 강남구 일원동에 900톤, 또 마포에 여기 그 하늘공원, 노을공원 사이에 굴뚝 하나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가 750톤, 그 강 건너편에 양천구 목통에 600톤. 그래서 4개의 대형 소각장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서울 시내에서 발생하는 종량제 봉투를 모두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00톤 정도를 매립장에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1000톤이 2026년부터는 못 갈 수도 있다,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이면 되는데 쓰레기가 줄어들기는 그런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줄인다라고 하는 게 단기간에 되기는 어려워요. 두 번째, 재활용률을 높이면 되겠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재활용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우리나라는 이미 한계 재활용률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재활용으로 단기간에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포구청장님이 지금 마포소각장 반대하기 위해서 그 분리배출을 더 잘해서 쓰레기 제로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더 잘해서 종량제 봉투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이 지금 분리배출을 더 잘하잖아요? 그럼 역효과 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지금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잘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뭘까?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야 될 쓰레기를 하는 양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분리배출을 똑바로 합시다라고 하는 순간 종량제 봉투 양이 지금 사실은 단기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배출을 더 잘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더 잘하는 방법으로 소각장 막읍시다 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 이상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적인 대책은 되기 어렵다. 만약에 소각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재활용률을 더 늘리자라고 했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시민 개개인이 분리배출을 더 잘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종량제 봉투를 털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를 털어서 거기서 비닐을 강제적으로 뽑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종량제 봉투의 비닐을 뽑아내면은 이 비닐을 가지고 에너지 회수하는 쪽으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시멘트라든지 아니면 열분해하는 시설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소각장을 짓는 것을 막자 혹은 750톤짜리 있는 소각장을 빨리 폐쇄시키자라고 했을 때는 각각의 시민들 보고 분리배출 잘합시다 라고 요구해야 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마포의 입장이라면 24개 구청한테 으름장을 넣어야 되는 거죠. 빨리 니들도 그러면 소각장 말고 종량제 봉투를 털어낼 수 있는 시설 설치해. 종량제 봉투에서 비닐을 털어내버리면은 전체적으로 최종 소각장으로 가야 될 양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은 1000톤짜리를 새로 하나 안 지어도 되거나 아니면은 1000톤짜리를 짓더라도 기존에 있는 750톤은 폐쇄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홍수열 소장님의 두 번째 파트 낭비사회의 그림자 말씀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재활용률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재활용률이 높은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즉 쓰레기 처리는 그 누구보다 선진국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높은 재활용률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전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그 문제는 쓰레기 양이 궁극적으로 그 쓰레기 양이 줄지 않기 때문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 넘쳐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또 이번에 마포구에서도 추가 소각장 설치를 결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쓰레기 문제가 계속 만연하고 또 소각장 설치도 계속 불가피해지는 상황인데 혹시 이에 대해서 삐삐님은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걸 들으면서 한국이 재활용률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수치가 딱 떠올랐던 게 혹시 지윤님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이 날이 뭐냐면 지구 자원에 대한 인간의 수요가 지구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미래에 주어진 생태 자원을 모두 소진하고 연말 때까지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그 미래에 대한 빚을 계산한 건데요. 올해 2023년에는 이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8월 2일이었어요. 그 말인 즉슨 8월 2일 때까지 전 세계인이 1년치에 주어진 생태 용량을 다 쓰고 나머지 4개월 정도는 미래 세대에 빚을 지면서 이 생태 용량을 쓴다고 하는 날인 거죠. 근데 한국의 수치가 되게 중요한데요. 한국은 며칠일 것 같으세요? 달 정도만이라도. 11월? 11월 때까지 사실 놀랍게도 4월까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4월 2일에 이미 모든 자원을 땡겨서 다 써버려서 나머지 이 3분의 2 가량의 연돈 3분의 2에 해당하는 일자는 모두 미래 세대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전 세계 기준이 8월이기 때문에 이 날짜를 앞당긴 주범이 한국이기도 하다는 소리예요. 전 세계에서 자원을 가장 많이 당겨 쓰고 있는 국가의 10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국제 다른 나라 1970년도만 해도 우리가 빚을 지는 날짜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었는데 이제는 이 갭이 3분의 2나 나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정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 한국인처럼 살려고 한다면 지구의 자원이 총 지구의 3.5개가 필요할 만큼 한국인들이 자원을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을 하는 수준은 지키되 이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압도적으로 많이 줄일 필요는 있다. 3분의 1 가량을 우리가 줄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미래 세대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가 우리 세대를 위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이 쓰레기 문제는 정말 해결해야 될 핵심적인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파트 들어볼 텐데요. 세 번째 매립의 역사 듣고 오겠습니다. 자, 매립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서울의 경우에는 난지도 이전과 난지도 이후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70년대 초반까지는 서울에는 아주 소규모 매립장이 산재했던 시기였죠. 지금의 청담동, 압구정동 다 옛날에 서울 매립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이 커지고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 소규모 산재했던 매립장 방식으로 안 된다라고 해서 매립장을 한 군데 모은 게 이제 난지도가 되는 것이고요. 왜 난지도였냐? 당시에 서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의 외곽이면서 교통이 매우 좋은 지점이 바로 요 난지도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난지도에 서울시 전체 쓰레기를 묻는 대형 매립장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게 1993년도까지 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매립지 시대로 옮겨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난지도라고 하는 곳은 그냥 쓰레기가 나왔을 때 흙으로 덮었을 뿐이지 실제 제대로 된 위생 매립장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시 전역에 분산되어 있던 쓰레기들을 난지도라고 하는 곳에 한꺼번에 모아서 대규모로 처리했던 그런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그 난지도에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죠. 매립지라고 하는 쓰레기 처리 시설로 가서 처리가 되는 것이고 이 쓰레기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함부로 접근을 못하게 딱 울타리를 쳐가지고 출입을 못하게 막는 이런 시설로 관리가 되는 건데요. 그 이전에 난지도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관리되었냐? 그냥 분리배출이라는 게 안 되고 있으니까 재활용될 수 있는 쓰레기와 안 되는 쓰레기들 한꺼번에 매립장에 일단 다 오는 것이고 매립장에 쓰레기가 부어졌을 때 그때 사람들이 달려가서 돈 되는 쓰레기를 줍는 지금도 저소득 국가라고 하게 되면 쓰레기는 이렇게 관리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때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앞벌이 뒷벌이라 그래요. 그래서 1993년도까지 난지도를 이제 난지도에서 쓰레기 매립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80m에 가까운 거대한 산이 생겨버렸습니다. 원래 이렇게까지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가게 되면은 그 8단 매립을 하거든요. 8단 매립을 하면 5m씩 이렇게 8단으로 쌓아요. 그러면 40m 정도 높이가 되죠. 요렇게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난지도는 그 수도권 매립지로 빨리 옮겼어야 되는데 수도권 매립지 조성이 계속 지연되면서 난지도를 계속 이용하면서 이게 사실 위험스럽게 쓰레기가 계속 쌓아 올려가면서 이 정도의 하나의 거대한 산을 이룰 정도의 높이까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일단 비생 매립으로 시작을 해서 난지도를 종료시켰어요. 그럼 흙으로 덮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쓰레기 속에서 침출수는 계속해서 나와서 한강을 더럽힐 거 아니에요. 근데 밑에 차수막을 안 까는 거예요. 그럼 쓰레기를 다 건져내고 차수막을 깔고 다시 묻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1993년 이후부터 난지도 사후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난지도를 뺑 둘러서 파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반이 나올 때까지. 안반이라고 하는 게 자연 차수잖아요. 뺑 둘러가면서 안반이 나올 때까지 해서 벽을 세우는 거예요. 벽을 세워서
그러면 그 안반에 물이 고이게끔, 그래서 펌프를 해서 폐수를 뽑아내게끔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다음 안에는 계속 메리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파이프를 박아서 그 메탄가스를 뽑아서 발전을 하는. 왜냐하면 메탄이니까 그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메탄을 가지고 발전소를 돌릴 수 있는 이런 설비, 이런 게 난지도의 4호 정비 사업이었죠. 그래서 하늘공원, 노을공원 두 개의 산이 생기게 되었다. 그게 정비 사업의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난지도에서 수도권 매립지로 옮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서울시가 수도권 매립지로 옮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올림픽 때문에 그랬어요. 올림픽을 1980년대 초에 유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88년에 올림픽이라는 국제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김포공항에서 서울로 들어올 때 난지도가 있잖아요. 저게 우리나라의 국격을 해친다. 그래서 빨리 저 난지도를 올림픽이 되기 전에 폐쇄를 시켜야 된다. 이런 그 서울시가 당시 전두환 정부에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난지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매립장을 구하게 되고요. 그 대체 매립장을 구하다 보니까 서울 안에는 당연히 없죠. 경기도까지 갔는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안가에 있는 습지, 갯벌, 해안가에서 그 갯벌을 메운 곳을 매립지로 써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 찾기 시작을 하는데요. 원래는 난지도를 대체할 수 있는 매립장을 구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러다가 찾는 과정에서 경기도와 인천시도 저희들도 매립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경기도와 인천시의 쓰레기까지 같이 묻는 광역 매립장으로 가자 이렇게 간 건데 실제 수도권에 있는 매립장의 땅은 서울시와 당시 환경부가 돈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땅의 소유권은 환경부하고 서울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재정으로 서울시 돈으로 당시 그 땅을 산 것이고요. 요 지역은 동아건설에서 당시 이제 그 갯벌을 메워서 자기들이 대단히 아파트를 개발하려고 땅을 매립을 한 건데 매립지 땅을 쓰려고 뺏어버린 거예요. 청라진도시가 개발되었을 때 이유 자체가 애초에 처음부터 매립장 조성할 때 이 반으로 갈라지면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매립장, 2매립장, 3매립장, 4매립장이고요. 지금은 1매립장은 지금 사용이 종료되어서 지금 사후 관리하고 있고 2매립장도 마찬가지로 사후 관리가 있고 지금 3매립장은 3-1 매립장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3-1 매립장이고 나머지가 3-2 매립장이에요. 여기는 아직 터가 남아 있고요. 다음에 요 4 매립장이 남아 있고요. 뭐 일단은 이제 지금 있는 3 매립장을 사용하자라고 하는 당시 합의를 하게 된 것이고 그게 4자 합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4자가 매립과 관련된 합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3-1 매립장까지 쓸 거야. 3-1 매립장이 종료되기 전에 수도권 매립지가 아니라 다른 쪽에 대체 매립지를 구한다. 그러니까 3-1 매립장의 당시에 그러니까 2018년경부터 3-1 매립장에 매립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한 2025년 정도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대체 매립장을 구하든지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 딱 사자 협의하고 나서 다들 손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마포소각장의 갈등이 커지게 된 시작점도 여기에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에 사자 협의를 딱 한 다음에
매립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뭘로 할 거냐. 아까 제가 종량제 봉투를 털면 된다 그랬잖아요. 종량제 봉투를 털 수 있는 이게 일종의 전처리 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처리 시설을 서울시의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이 준비를 그때 했어야 되는데 다 손났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매립 문제가 완화되었냐, 매립 문제가 해결되는 추세로 왔냐, 아니면 오히려 그때 쓰레기 발생량 증가하고 쓰레기 매립량 더 증가해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2025년이 아니라 그 이전에 조기 종료되겠다, 3-1 매립장이, 이런 발등에 불이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포 소각장 문제가 터졌을 때는 더 이상 뭔가 어떻게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때부터 했으면은 소각장을 꼭 지어야 되는 것이냐, 소각장 대안은 없는 것이냐, 이 속에서 여러 가지 실험 같은 것들을 하면서 대안들을 검토할 수 있는 여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외통수에 딱 몰린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볼 때 한 5년 정도의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렸어요. 다 허송세월을 하는 과정에서 점점 갈등이 극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몰려갔다. 사실은 우리의 안일함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체 매립장 구하는 신용하다가 환경부 당시 한정혜 장관님 있을 때 결국은 대체 매립장은 답 안 나오겠네, 이거.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3-1 매립장 오래 쓰자. 이렇게 간 거예요. 3-1 매립장 오래 쓰기 어떻게? 그냥 아예 법으로 2026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는 종량제 봉투를 바로 매립하는 걸 아예 법으로 금지해. 그래서 원래는 2024년 말 정도면은 이 3-1 매립장이 다 포화가 될 거다라고 본 건데요. 지금은 한 60% 정도가 매립되고 약간 40% 정도의 여유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지금처럼 계속 좀 더 아껴 쓰게 되면은 2030년 이후까지도 조금 쓸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서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각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쓰레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된다고 보기는 없다. 소각재는 어디다 매립할 거냐, 의 문제가 이제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세 번째 강의 듣고 왔습니다. 네, 소각장 문제가 왜 갑자기 심각해졌는지 바로 쓰레기의 문제인데요. 일단 소각장을 짓는 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또 이것은 소각재를 매립하는 그런 문제까지 또 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2026년 1월 1일부터는 서울시에서는 종량제 봉투 배출을 금지를 명했고요. 그리고 2030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에서도 종량제 배출을 금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량제 배출을 금지를 한다고 하면은 그 이후는 또 어떻게 될 건지 그거는 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총 3번의 강의 듣고 왔는데 삐삐님은 오늘 어떤 걸 느끼셨는지 소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역시나 정부에서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항상 서울시는 자신의 문제를 다른 지역으로 많이 전가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에너지도 쓰레기도 외부에서 끌어다 쓰고 다른 지역에다가 버리고 하는 문제들이 되게 반복된다라는 걸 느꼈고, 이 문제를 조금 더 빨리 찾으려고 했다면 마포구의 커다란 소각장 하나를 전 서울시의 책임을 다 끌어안으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각 구마다 해결책을 좀 찾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들었던 생각은 쓰레기장에서 예전에 있었던 앞벌이, 뒷벌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여전히 저는 그게 존재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다만 그 소각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투기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리수거장 소각장으로 가기 전에 전처리 단계에서 노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그렇게 계급적인 문제로도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이 쓰레기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들까지 생각을 했을 때 쓰레기 문제는 여전히 낯선 용어지만 기후정의라는 표현 속에서 여전히 고민되어야 할 지역 내에서 어떤 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나, 그다음에 누가 이 쓰레기 문제를 떠안고 가냐에 대한 기후정의의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국가보다는 이 지역사회 내에서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또 벌써 소각장 시설로 사용 가능한 땅이 60%나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40%는 2030년까지는 최대한으로 아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이 쓰레기들을 줄이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최소한의 노력만 한다면 정말 더 좋은 환경, 또 좋은 사회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제1회 쓰레기의 역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쓰레기 학교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마포 FM 유튜브 채널에서 전체 강의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2회 쓰레기 학교는요, 쓰레기 심각성과 관련해서 환경운동연합의 백나연님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유토피아를 이루는 그날까지 쓰레기의 역습, 저는 삐삐, 저는 지우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